글쎄요, 정확히 한국 경제는 용산에 계시는 경제 참모들하고 기획재정부나 산자부에 계시는 장관님이야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일 거고, 수출 부분은 대기업이고 내수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어제 제가 우연하게 그 송강호 배우의 관상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읽었어요.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바람이다. 이제 저들 같은 사람들은 바람은 1000개, 10,000개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바람이 어떤 파도를 일으키는지, 그 파도의 속성이 뭔지를 이제 정부, 기업 또 가게 이런 분들의 경제 활동을 놓고 피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피상적이지만 조금 표피층 안에 내려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공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경제 주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기업, 가게 모두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고, 과거 60년대 경제 개발할 당시에 정부의 리더십은 1990년 중반 이후에 IMF 위기로 불렸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라진 듯 보이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원청 하청 관계가 왜곡되면서 제대로 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9988 대한민국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한 해 3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신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이분들은 소위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회 경제적 현상까지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예사로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 낮춰야 되지 않느냐. 야 좋다. 다우지수가 이틀 계속 지금 급등하고 있다. 우리도 급등하면 되지 않느냐. 앞으로 부동산 경기 좋아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제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잘못 해석을 하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한국 경제가 낙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한 2-3가지밖에 없고, 비관적인 근거는 한 6-7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2024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그러면 금리를 먼저 인하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물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참에 내가 빚을 갚을 거를 조금 더 빨리 갚도록 해야 되겠다. 금리가 또 혹시 높아질 줄 모르니까.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빨리 갚아버리자. 아니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빨리 갈아타서 내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래?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참에 집을 미분양된 게 많다니까 집을 더 사버릴까? 빚을 내서?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신용거래를 하든지 해서 주식 투자를 더 늘릴까? 암호화폐가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 그럼 나도 암호화폐 지금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앞으로 순풍처럼 쑥 불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훅 들어와 버리면 바람의 방향이 꺾이든지 아니면 둘이가 부딪혀가지고 하나는 고기압 저기압 이러면 이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2024년이다라는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한국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빚의 문제죠.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한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죠. 뭐 문제 없죠. 근데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었죠. 1875조인가요? 45조인가요? 하여튼 1900조라고 쳐요. 뭐 1, 2조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1900조예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또 얼마일까? 국가 부채가 얼마일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그 자영업을 하시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빌려 쓰는 돈, 뭐 주택담보대출도 하시겠죠. 그거는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되는 별도의 빚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걸 다 두드려 합치면 제 생각에 5천조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천조에 금리 1% 올라가면 50조죠. 이자 부담만 50조예요. 그러면 50조를 다시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의 빚이 되는지 계산하실 수 있겠죠. 1천억 원 아니면 1억 원 아니면 1,000만 원 또는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빚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 빚이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미 연준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금리 내려가면 빚 부담이 없지 않느냐. 뭐 수치상으로는 없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개선되는 것을 보고 미국 경제가 개선이 되고 중국 경제가 개선이 되나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먼저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와 중국 경제가 개선될지 현상을 유지할지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됐다. 이제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2%다.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재선 문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다. 모든 여건, 바람이 벌써 몇 개예요. 트럼프 대선 바람, 금리 정책이 향후 미국 경기 연착륙에 미칠 영향,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문제, 미국의 가계 소비의 문제, 그다음에 유가의 안정적인 책정 문제. 바람이 벌써 제 손에 꼽는 건 5개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10m, 20m 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이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제가 도표로 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의 시발점이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거의 급등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왜 그랬느냐라고 여쭤보면 뭐 패널 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답은 명쾌하게 나와요. 돈을 많이 풀어서. 맞죠? 돈을 많이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집 사야 돼. 근데 돈이 왜 많이 풀렸지? 집 사라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팬데믹이 들이닥쳤으니까 분양하는데 사무실 가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돈을 막 지급을 하고 나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은 한번 탄력도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쫙 가잖아요. 집값은 올라가죠. 돈은 많이 풀렸죠. 팬데믹이라고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더듬이가 촉각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급등의 폭이 학자들마다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 틀리죠. 여기서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을 2017년 기준연도로 볼 거냐, 2019년도를 기준연도로 볼 거냐 각자 틀려요. 그러면 제 개인의 견해는 어떠냐. 앞에서 제가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산해 놓은 그래프와 분석 자료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첫 번째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하나. 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향후에 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세대들의 성향이 과거의 주택 구매 성향과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지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쯤이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어가면 되겠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PF 시장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145조 규모라고 발표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럼 PF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거든요. 그럼 무슨 프로젝트냐? 건설하는 프로젝트예요. 건설은 어떻게 하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시행시공하는 분한테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시청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땅값이 전체 건설비의 7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자재비가 오르긴 올랐지만 뭐 철근값이 2배로 뛰고 한 것도 맞고 콘크리트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땅값이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땅값이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되죠. 근데 싸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PF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 하나 짓고 싶어요. 어디다 지을까 이렇게 보니까 요즘 서울에도 종로를 가도 그렇고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도시 재계획 개발 재계획하는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에 땅이 나왔다 매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디어는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병원 건물을 짓거나 약국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 젊은 층 유동층들이 좀 많아 보이니까 오피스텔을 지어 올릴까? 아니야 이게 신혼부부 주택을 올릴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은행도 찾아가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을 사는데 이 A4 용지가 제가 구매하려고 한 땅 물론 이렇게 반듯한 땅은 잘 없습니다. 이 땅을 제가 살려고 해요. 그럼 이게 한 100평 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면 100평이니까 1억이잖아요. 근데 저는 1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야 1억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 1억 빌려주는데 이자는 얼마로 해. 그러면 제가 요 돈을 빌려서 이 100평 되는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까지는 간 거예요. 그럼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시공사예요. 그럼 시공사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굴지 기업들을 브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작은 자영업자 스타일이니까 제 그냥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건설사는 하나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건축하는데 돈이 또 얼마 들겠죠. 그러면 이 돈도 저는 돈이 한 푼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빌려야 돼요. 빌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죠? 선분양이니까 분양을 하잖아요. 건축으로 땅을 사고 나자마자 바로 분양 사무실을 열어서 우리 이렇게 오피스텔 지을 겁니다. 저들 오피스텔 하나씩 분양 받으시죠. 라고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막대금 들어오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중간에 누가 하나 끼어 있으면 이 기관 또는 이 사람을 브릿지라 그래요. 다리.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옹달 책방의 온달 선생님한테 당신이 금융 쪽에 많이 아니까 당신이 좀 가교 역할을 좀 해주세요. 브릿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브릿지가 하나 그게 또 브릿지론이에요. 그러면 커미션은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였죠? 분양이 다 된다면.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존재하죠. 하나가 분양이 다 안 되죠. 이자가 옛날보다 비싸졌죠. 그러면 이 시행 시공을 했던 회사들은 자금을 은행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금을 시공사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은 뭐 짓지도 못하고 콘크리트 벽만 가지고 있거나 경매에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규모가 지금 한 145조 된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너질까? 아마 쓰러지는 기업들이 몇 개가 나오지 않겠는가. 집 사시오, 집 사시오, 집을 사시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풀었을 것인가? 소주성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돈 막 풀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듣기에 당연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그 밑에 허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와 소득을 강화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제 앞에 데리고 와 보세요. 명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로 깔아야 되겠죠. 도로를 놓으면서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왜 짓느냐? 우리나라 통계의 전체 자가 보급률이 114%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이 47%입니다. 즉 서울에 1인 2가구 주택자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정부는 첫째, 1인 2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2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토해낼 수 있을까? 를 고심한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 이게 너무 쉽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만큼은 소득 종부세를 좀 더 과하게 매긴다든지 양도세나 상속세 측면으로도 좀 고민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 쪽은 어떻게 하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2천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원인이 모든 산업과 위락시설이 전부 이쪽에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산업은행도 부산에 보내겠다 하고 뭐 한국전력도 전주로 보내겠다고 다 뿌렸어요. 근데 질문, 그렇게 됐나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죠? 교육시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이? 갑자기 교육이 왜? 그러면 부동산과 교육 문제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라는 게 돼. 그러니까 부동산 안에는요, 교육 문제, 자기의 자산 투자 문제, 자산의 비중의 문제,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걸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정부는 그 역할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업은 외환위기,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때 지방에 있는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다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대기업들 당신들이 이 건설사들을 인수하세요. 인수를 했어요.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당신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고용도 하고 유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계열사 중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건설 부분이다. 뭐 방법이 없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 뭐 깡통시장 가서 재벌도 쫙 줄 세워놓는 거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업들은 건설이라고 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계열 비중을 가져야 된다는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해외로 나갔어야 되고요.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그죠? 해외의 건축 공법과 규제는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조차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데는 어디냐? 뭐 가게죠. 뭐. 왜? 하루에 자고 나면 2억씩 오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 값이 하루 자고 났더니 1억이 올랐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데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 혹시 사장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금 매매자가 나섰는데 50억에 매매를 하려고 한답니다. 5억 더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운동 갔다 와서 할게요. 운동 갔다 와서 부동산 전화했어요. 그 사이에 2억이 더 올랐어요. 57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정부는 정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가져야 되며 이거를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포퓰리즘 형태로 표를 위해서 계산하다 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물론 그쪽으로 왜곡해서 보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정부와 어떤 단합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많잖아요. 경제 신흥국이. 왜 이런 나라들을 갈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좀 더 기업은 진취적으로 가셔라 하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70억 한다는데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뭐 자꾸 쳐다보세요? 에임 하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죠. 예, 항상 목표는 높이 둬야 되죠. 근데 그들만의 리그전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다 단합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자화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방송을 해서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식상한 질문이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달이고 누가 태양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이 태양이고 중국이 달이지 않겠어요? 그럼 달은 없으면 되나요? 안 되죠. 태양이 없으면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러면 한자로 요즘 젊은 세대분들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시잖아요. 태양은 날일자고 달은 달월이잖아요. 일과 달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한자를 합치면 밝을 명자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안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 한자로도 밝을 명자가 돼서 세상이 밝을 거예요. 근데 둘이가 맨날 협박하는 거죠. 태양은 태양대로 앞으로 태양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너희들하고 이 우주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안 놀 거야. 그럼 달은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은하계 위성으로 그냥 숨어버릴 거야. 그러면 지구는 망하잖아요. 1979년도에 미중 정상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년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중 갈등을 놓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파도, 그러니까 멀리 바다 밖에 나가서 보는 파도는 좀 잔잔하다. 가까이에서 보는 파도는 매일 밀려오고 매일 포말이 이루어지지만 먼 바다에서 지금 아직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충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울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큰 태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안가에서 부는 또는 보는 파도를 가지고 미중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분의 선거 전략의 목표는 미국 백인 중산층 이하에 대한 차별의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에 의해서 백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라고 표현하면 제일 쉽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전기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승리하기 전에 디트로이트 그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백인 중산층 이하 집단을 노동자들을 타겟 삼았잖아요. 똑같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은 일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다, 전기자동차다. 전기자동차. 그럼 중국을 어디 발목을 딱 잡으면 중국 산업이 일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전기자동차.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기자동차.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배터리 산업.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다 또 있죠.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 그래서 중국과 25% 이상 공동 투자해서 지은 배터리 회사에 대한 규제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19세기 중반에 monroe 대통령이 했던 monroe주의. 유럽, 미국과 남미 신경 쓰지 마. 이건 우리 대륙이야.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이제 그만 착취해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일 외교 동맹 강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쪽 시장에 가면은 14억 명이 있어요. 이름만 이윤 남겨도 14억 원이 만들어져요. 이쪽 시장에 가니까 한 7억이 돼요. 근데 얘들은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은 성향이 달라요. 근데 얘들보다도 더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파시겠어요? 이 나라에 가서 물건 파시겠어요? 미국 기업들은 이 14억 시장이 일본과 한국이 점령하도록 놔둘까요? 아니면 자기 기업들이 가서 물건 팔고 자본시장 점령하기를 원할까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먹을 게 천진데 중국에 왜 저거를 못하게 살살 구슬려 가지고 투자법 좀 만들고 우리 보내주면은 거기서 뭐 뇌물도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막 중국 구워 삶을 자신이 있는데 좀 투자하게 해주지.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한 번 쏘갔니? 두 번 쏘갔니? 여러 번 쏘갔잖아. 쟤들 절대 규제 안 풀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투자해. 이리 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두 가지 견해가 부딪힌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죠. 뭘 사야 돼?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뭘 사야 돼?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자본이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원 들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사겠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투기, 투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걸 계속해서 적금을 들고 모으면 어느 정도 자본은 형성이 되니까 10년, 20년 뒤에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그냥 그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도 빚이 많고 기업도 빚이 있고 가게도 빚이 있습니다. 이 세 경제 지표 중에서 누가 제일 빚이 많을까요? 가게가 빚이 제일 많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면 누가 그 빚을 갚아야죠? 가게가, 국민이. 기업이 부도나니까 외환위기 때 누가 빚을 갚았죠? 금가락지 뺐죠 우리가. 가게가 갚습니다. 결국은 가게가 모든 빚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이 있는데 연금도 받아야 되고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전하게 내가 키핑을 해놓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부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고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왜 여기에 있나? 그 원인을 찾으셔야죠. 빚이 이렇게 누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가게.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안 지면 재정 풀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더 빚이 많아지나요?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자신들에게 넘어오는 파도의 높이가 올라감에도 저기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저쪽에 산같이 보였는데 그게 큰 파도였잖아요. 그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음에도 저게 산인지 파도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이미 고착화가 된 거예요. 양극화 문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사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되었다.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 사회 체제를.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과정.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벌 30만 명이 매해 태어나는데 이제 20만 명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만 명 중에서 진짜 부자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 100명, 200명, 나머지 19만 9,900명. 이 사람들은 중산층, 중산 이하층을 살 건데 이런 사회를 계속 허락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되나요? 생각하는 바.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이게 변해야 돼요. 지금은 과거 60년대 경제개발 때는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도해야 된다. 그 주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의식? 양극화를 이대로 둬서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근로자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판을 짜는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급진이 아니라 완만하게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시간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과 또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쏠리지 마십시오. 쏠리시면 안 됩니다. 철학이 없고 문화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 파도의 변화를 그냥 겉만 보고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에서건 이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의 문제를 놓고 차분하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